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을 달려가는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서운했던 일 있으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었거든요. 덕분에 성공적으로 복수도 하게 되었고, 저도 그렇게 서운함을 통쾌함으로 풀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려드릴까 한답니다. 저는 여태 큰 이슈 없이 그냥 여느 타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자였었어요. 중소도시인 서울 끝자락에서 태어나 자라왔었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 아버지는 일찍 여의게 되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엔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운 엄마가 계셨었는데요. 경제적인 생활은 쉽다 이야기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키워주신 엄마 덕분에 보다 끈질기게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집안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저 혼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장학금도 놓치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한 다음에도 내내 저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도맡아 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야 바쁘고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매달마다 엄마와 동생에게 줄 생활비를 챙기며 저는 제 자신보다 늘 가족을 우선시하곤 했었죠. 제가 장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려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남편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게 되었으며 또 동생한테는 아빠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었죠. 저 또한 마음 둘 곳이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겠다는 욕심이 더 컸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오던 도중에 30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남자였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온 남자였는지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안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었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당시에 굉장히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어 제가 또 그 모습의 이성적인 매력을 확 느꼈었거든요. 하루는 저희 집에 누수가 생긴 거예요. 여자 셋이 사는 집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허둥지둥 대고만 있었는데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바로 와서 침착하게 상황 수습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새는지 부분 빠르게 확인도 해주었으며 또한 임시방편으로 해결도 해주었어요. 오는 길에 바로 올 수 있는 전문가까지 불러주어 능숙하게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오빠 덕분에 살았어.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 하고 나랑 엄마랑 동생 다 당황스럽기만 해서 잘 몰랐었을 수도 있지. 여자들끼리 살다 보면 이런 거 해결하기 어렵잖아.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우리 집에 아빠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난감하네.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면 되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듬직하다 싶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랬던 남편이 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무엇이든 자신이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또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곤 했었어요. 제가 봤던 듬직했던 모습은 사실 민낯을 까보니 그저 자기가 옳다 느끼는 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했고 제가 거기에 다 따라야 했었는데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야 돈 많은 집아들의 전형적인 철부지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돈 때문에 저를 눈에 띄게 무시하곤 했었거든요. 시댁과 친정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감싸주진 못할 망정, 그거 가지고 더 으스대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은근히 무시하는 걸 항상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댁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편이면서 저에게는 절약을 강요하곤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화가 났었던 게 저희가 이번에 경조사가 많아 생활비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껴 쓰라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이번에 명품 목도리를 선물한 거예요. 안 그래도 시댁에만 선물한 것도 괘씸했는데 저에게도 완전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나한테는 돈 아껴 살라 해놓고 지금 두 분 들인다고 백화점 목도리를 사는 게 말이 돼? 내가 더 비싼 거 사려다가 만 거야. 지금 이것도 많이 아낀 거라고. 우리는 지금 식비도 없어서 내내 나물 반찬만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나 봐? 우리 부모님은 원래 이것보다 더 비싼 목도리 사서 쓰셔. 알아? 너네 집이랑은 다르다고. 그럼 뭐 우리 집은 신문지 돌돌 말아 목에 두르는 줄 알아? 그럴 돈으로 집에 생활비나 보태. 평소에 네가 살림을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알아? 살림만 잘했어도 돈 아낀다 뭐다 할 일이 없었다고. 실랑이를 해도 완전 제가 문제란 식으로 이야기하는 날도 많았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버리며 결국 점점 더 갈등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선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남편 씀씀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끼라 이야기를 해놓고 자꾸만 큰 돈을 턱턱 쓰는 걸 보며 아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리고 무조건 두 분을 똑같이 해드려야 한다. 이게 남편의 철칙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그래야 한다는데요. 시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정말 딱 자식을 위해 사는 전형적인 부부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엄청 성격이 강압적이신 편이거든요. 저에게도 종종 말을 그렇게 하시는 편인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엄청 눈치를 보며 사셨다 해요. 예전에 한 번은 백화점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좀 어렸을 때라 하거든요. 그때 백화점 홀에서 아울렛 세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무척 많이 계셨었대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비아냥거리셨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리다 보니 대뜸 소리까지 지르게 되셨다 해요. 저 여자들이 이상하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내가 당신 보고 뭐라고 했어? 아우, 석현이 아빠 조용히 말해요. 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른 사람 흉은 보지 말라는 거죠. 흉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한 거지. 지금 나 눈치 주는 거야? 아니 어딜 아내가 남편을 말려? 아유, 그런 뜻이 아니고. 아이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언성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남의 일에 지들이 왜 참견이냐고. 시아버지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 가급적이면 외출도 삼가하고 지내셨다 하는데요. 제 앞에선 크게 그러신 적이 없는데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나이를 먹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스토리인가 궁금하죠. 저도 경악을 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는 잘 해주다 보니까 둘 사이는 또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눈치 보며 사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는 시어머니랑은 잘 지냈었는데요. 하지만 시아버지랑은 또 사이가 좋지 않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갈 때였어요. 얼마 전부터 엄마가 계속 허리가 아프시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형편에 좋지 않다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엄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식당 설거지 일을 하셨었는데 이게 내내 서 있기도 하고 또 주방 설거지 높이에 맞추어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어정쩡하게 숙이고 일하는 날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게 결국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었는데 파스만 붙이시다가 하루는 너무너무 시리시더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평소 느끼던 통증이 아니다 하셨었는지 바로 병원으로 향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평생 그것만 해오신 분이라 다른 일은 상상도 못하겠다 하셨었거든요. 불편함에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디스크가 터지신 거예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기에 머지않아 수술을 해야 할 판이었죠. 이게 흔하다 해도 은근히 큰 수술이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 도와드리려 했었는데 아무래도 수술비가 영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저보다는 집안 사정도 괜찮은 데다가 벌이도 괜찮기도 하니 한번 물어보자 싶었죠. 엄마가 이번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돈이 좀 있어야 하는데 당신 여태까지 이래서 거기다가 보태준다 뭐다 막 그랬었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아니 그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모자랄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돈이 많이 드는 편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그렇게까지 모자라다고. 나도 요즘은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한데. 나도 동생도 충분히 모아봤는데 충분하게 안 모이네. 이게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도 왜 어려웠냐 하신다면 저희 부부가 각각 번 돈에서 일부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 놓거든요. 그 중에 남은 돈을 개인 용돈으로 쓰는 건데요. 생각보다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은 편이었고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사실 그리 큰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용돈이 많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렇다 해서 무슨 1,000만 원이 모자라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딱 200만 원이 모자랐었는데 이거 모자라다 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으니 도와달라 이야기를 한 건데 처음에는 되게 난처해 하는 듯 하더니 그래도 보태는 주더라고요. 물론 꼴랑 100만 원만요. 자기도 당장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근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당장 그 정도도 감지덕지다 보니 때 되면 꼭 갚겠다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번에 아버지 생신이라 시계를 좀 준비했어. 알겠지? 시계를? 원래도 갖고 계신 거 많이 있으시던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모델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서 그걸로 주문했어. 아, 그래? 알겠어. 생신이신데 새 거 사드리면 좋지. 저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꼴랑 그 시기에 얼마나 하겠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수증을 보자마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내 생에 그렇게 비싼 시계는 처음 봤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해드린 시계 가격이 무려 1,300만 원인 거 있죠. 저는 꼴랑 시계 주제에 이렇게 비싼가 했어요. 저는 비싸봐야 70에서 80만 원 정도 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복장 터질 지경이었죠. 지금 당장 그런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돈을 쓸 수가 있었으면 저희 엄마 수술비에 보태 주어야 도리에 맞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저도 서운함에 울분을 토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는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놓고 기껏해야 사치품인 시아버지 생신 선물에는 10배나 더 되는 가격을 냅다 쓰다니요. 근데 더 가관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제가 뭐라 하면 좀 미안해 하거나 눈치라도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머, 지금 미쳤어? 아버지 생신 선물로 1,300만 원짜리 시계를 해드려? 당신이 제정신이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 우리 부모님 선물로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리고 애초에 이거보다 저렴한 모델은 찾으시지도 않아. 아이 뭘 알고나 이야기해. 기본이야? 저거면 우리 집 생활비가 얼마인 줄은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플 때는 돈 많이 못 보태드린다며 이거 해주려고 그런 거였어? 아니 나도 모은 돈을 쓸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아이 그리고 아예 안 보태드렸어 내가? 네가 모자라다 한 금액의 절반이나 보태줬잖아. 이 돈의 절반만 있었어도 그렇게 쪼들리지는 않았을 거야. 아 그리고 누가 보면 우리가 남인 줄 알겠어. 우리 엄마도 이제 네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한테는 한 푼 주는 것도 아쉬워하면서 시댁에는 무슨 돈을 쏟아부어. 그럼 장모님 챙기느라 우리 아빠는 또 안 챙겨줘? 아 각자 집안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챙겨드린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럼 우리 집에 주는 100만 원이 너네 집에 1,000만 원이랑 똑같다는 소리야 지금?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지. 아, 단가가 아니잖아 단가가. 집안에 단가가 어딨어. 아니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애초에 깔려 있었던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모았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이 연봉이나 성과금이 꽤 적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거기에 무슨 당치도 않은 직책을 맡아서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적게 일하는데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만 잘하는 이유인 거예요.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에는 껌뻑 죽는 건데요.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열심히 앵기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쌀쌀 맞게 구는 남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옆에 있다 보면 괜히 같은 여자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시아버지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제 앞에서도 시어머니에게 구는 행동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편을 들어드리기도 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외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다면서 말이에요. 4명분 식사를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집으로 오라 하시니 갔었는데요. 정말 무슨 열첩 반상처럼 상다리가 휘어질 만치 음식을 내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웬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하라고 했다. 이번에 아들에게 받은 시계가 너무 잘 어울리지 뭐냐. 고마워서 밥 대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자기 엄마 음식이라 이렇게 차려보라 했지. 어머머,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머님, 저라도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다.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한다. 걱정 말아라. 그래, 이 정도 음식도 혼자 할 줄 알아야지. 며느리 너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게 될 거다.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차림이 되게 가시방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괜찮다는 식으로 저에게 안 도와줘도 된다, 가만히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차림이 다 나오게 되고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자마자 행했던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대뜸 식탁에 정말 쾅하고 수저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죠.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야? 아들 내외한테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짠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 나는 간을 딱 맞춰서 했는데 입에 안 맞으세요? 입에 안 맞고 자시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지금 뭐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야? 애들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찌 먹이라고? 아유, 그래요. 다시 할게요. 아유, 이걸 어째? 진짜 그 상황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저도 먹어보니 간이 그리 세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냥 시아버지가 괜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셨으면 그중 하나는 조금 짭조름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저만 했는지 그런 아버님을 보고도 남편도 아랑곳도 안 하는 거 있죠.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편을 들어드리게 되었어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이렇게 맛있는데 뭐. 제가 원래 조금 짭조름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제 식성에 맞춰주셨나 봐요. 그래도 이게 이거 너무 짜서 먹을 수 있겠냐? 나 원 이거 참. 아버님이 평소에 정말 건강하게 드시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정도 간에서 드세요, 아버님. 오늘만 이렇게 드시고 다음에 간을 덜해서 달라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휴, 그런가? 다음부터는 간 좀 잘 맞추고. 알겠어? 이렇게 시아버지에게서 시어머니를 방어해주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더 좋아질 줄 알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신혼집은 아직까지도 시아버지 명의였거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재산세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태도가 이상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저희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당당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질 못하고 저희에게 시아버지가 하는 태도를 똑같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시댁에 오라 해서 놀러 갔는데 온 이후부터 쯧쯧 이러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 있죠. 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전에 아버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왜 자꾸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내가 뭐 생색내자는 건 아닌데 시댁에 오기를 빈손으로 오니? 네? 하지만 어머님이 이제 그러지 말고 두 손 가볍게 오라고 하셔서. 그거를 고지것대로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하니? 하다못해 같이 먹을 귤이라도 한 봉지 사와야지. 아유, 저렇게 염치 없기는. 정말 가짠기도 한데 저희 남편이 더 웃겼어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박쥐 같은 남편 새끼는 또 자기 엄마한테 알랑방귀를 뀌는 거 있죠. 챙겨주고 잘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가 또 왜 이러실까? 우리 와이프 센스 없는 거 알잖아. 원래 공부밖에 안 해서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사올게. 걱정하지 마셔. 내가 너네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도움이 되는 말 해주는 거다. 어디 가서 이런 걸로 욕먹지 말라고. 알지? 무슨 뜻인지. 네, 알죠, 어머님. 제가 다음부터는 잘 챙겨볼게요. 평소 남편 같았으면 태도가 아예 다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대할 거면 나 집에 안 온다. 그럴 거면 부르지를 말든가. 그럼 나 그냥 집에 간다. 이런 식이었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신혼집 명의가 넘어가니까 싹 돌변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 기가 차는 거 있죠. 두 모자가 이럴 때에는 짝짝꿍이 잘 맞는지 웃고 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둘이 같이 마치 제가 문제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살림인 내가 잘못이다 싶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 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친정집도 문제가 컸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노환으로 인해 눈이 안 좋아 계속해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그 치료비를 대신 내드리는 중이었는데 이게 또 안과는 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왜 제가 대고 있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뉴스를 빼곡하게 채웠던 전세 사기 뉴스 있었죠? 거기 피해자에 저희 친정집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새집 퀄리티인 전셋집을 추천받았다고 거기로 이사 갈 거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살림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알아서 좋은 집 잘 구했겠지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집은 잘 보고 왔어? 어때? 좋은 거 같아? 요즘은 또 그 집 사기가 많아서 안전하게 구해야 한대. 나는 미용실에 자주 오는 단골 복덕방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가 몇 년째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주인도 확실하고 보증금도 잘 지켜준다 하더라고. 아주 괜찮지. 그러게. 원래 살던 집은 이번에 전세 올려달라 해가지고. 아휴, 참. 그러니까 말이야. 가보니까 아늑하고 깔끔한 편이더라. 마당도 있던데 나중에 정서방이랑 거기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자. 근데 그 집이 얼마라고 했더라? 시세보다 엄청 싼데 괜찮은 거 맞아? 안 그래도 주인이 특히 싸게 내놓은 집이라 얼른 나간다고 이사 좀 빨리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대. 그게 입주 조건이래. 그런 집은 빨리 나가서 그런가? 거기 주인이 돈이 급한가 보다. 그렇게 엄마는 여태까지 모았던 돈과 원래 있던 집의 보증금을 빼어 계약금, 잔금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계약서에도 집주인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그 복덕방 아저씨가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해서 믿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한 다음에 몇 달 정도 지나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진짜 집주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집주인이라고요? 아닌데요. 아니, 저는 작년에 여기 경매로 받았고 그 복덕방 아저씨인가 뭔가는 임대차 계약 맺을 권한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 그 복덕방 아저씨에게 전화했지만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미용실에도 안 온 지 오래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수사가 오래 걸림으로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죠. 무엇보다 엄마가 낸 보증금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의 몫으로 경매 배당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엄마는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고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충격이었던 건지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통도 심해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녹내장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 하는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이라 하는 거예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 하여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게 자꾸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돈은 어쩌다 그렇게 되셨다니. 그러게 사람이 배우질 않으면 그렇게 돼요. 아유, 내 언젠간 그렇게 당하실 줄 알았다니까. 엄마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신 것도 아니고 녹내장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 그러신 거예요. 어머, 너희 엄마라고 지금 편드는 거니? 얘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아,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나오니 내가 더 난감하다, 얘. 그래도 사정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집도 지금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배우시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조언도 모르니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나쁘게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 정말 강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편 들어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린 게 몇 가지인데 시아버지가 하던 말을 정말 똑같이 하시는 거 있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 녹내장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어 결국 실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버린 건데 병원비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동생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긁어 모아도 똑같은 거죠. 치사해서라도 더 도움받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남편한테 이야기해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남의 일이라는 듯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 나도 땡전 한 푼 없어. 안 돼. 자기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엄마 실명될 수도 있다잖아. 우리 엄마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 아,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도와드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그래도 그렇지. 비상금이라도 없어? 우리 정말 급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그러게 평소에 돈을 잘 모아놓지 그랬어.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참. 그리고 벌써 장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뭐 사치품을 사달라고 하길 했어. 아니면 살림살이를 사달라고 하길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래서 돈 필요하다 저래서 돈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런 거지. 참, 아파서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 됐다, 됐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돈을 바라겠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 엄마 고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 신경 쓰지 마. 서운한 마음에 결국 소리소리를 질렀었는데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 국산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여자는 모름지기 수입산 차가 아니라 적당하게 국산차나 타고 다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 때문인지 한 번을 비싼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 보게 된 시어머니의 차는 바로 1억짜리 벤츠인 거예요.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오시는데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차 바꾸셨네? 아버님이 바꿔주셨어? 여기는 국산차 타고 다녀야 하신다며? 응? 아니, 아빠가 바꿔주신 거 아닌데? 그러면 저거를 어머님이 스스로 바꾸셨다고? 아니, 아버님이 돈 관리를 하신다며 무슨 돈으로? 내가 바꿔드린 건데 뭔 소리야. 그 말을 듣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진짜 사람 새끼인가 싶은 거예요. 앞에 차를 보니까 진짜 눈앞이 더 깜깜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 이게 뭐냐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당당하게 오히려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사다 드렸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당신 미쳤어? 당신 정말 당당하다. 너도 나한테 어제 소리 질렀잖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너네 엄마 수술 시켜드린다며. 나도 대출 받아서라도 우리 엄마 뭐 하나 딱 해드린 건데 뭐가 잘못이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차를 사드렸어? 아니면 집을 사드렸어? 그것도 아니고 당장 눈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따진다고? 너야말로 왜 이렇게 불만을 가져?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도 되게 오랜 시간 그 후진 국산차 타고 다니셨어. 알아? 항상 바꾸고 싶어 하셨었는데 나도 못 해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너도 너네 엄마한테 돈 쓴다 해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쓴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게 어떻게 불만이 아닐 수가 있어. 너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안 미안한가 봐. 진짜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꿋꿋이 이건 동등한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서운한 마음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 넘칠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이 자꾸 자기가 옳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었는데 그러기는 아쉬운 거 있죠. 그 전에 시댁에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을 부동산에 바로 내놓은 거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싸다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싸게 내놓냐고 하긴 했었지만 그냥 바로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 급하게 계약금을 줄 수 있다는 사람도 나타났었거든요. 저희가 바로 이사를 가야 하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오실 만한 분을 찾고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바로 입금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요. 어떻게 바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짐은 언제 빼드리는 게 좋을까요? 바로 한 달 뒤에도 괜찮을까요? 그럼 그 전에 집 비워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바로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남편이 어차피 회사 가 있는 사이에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 파는 거야 껌 씹는 거만큼 쉬웠었는데요. 그렇게 계약서 작성까지 모조리 한 뒤에 가방이랑 가방을 다 모아 남편 짐을 싹 다 몰아 넣었답니다. 그리고 다 복도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거예요. 분명 초반에 명의가 시어머니에게 갔었다 하는데 어떻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지 이상하다 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다 짜고 치는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짜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건데요. 사실 그날 제가 아버님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 편을 들어드렸던 그날에 다 먹은 후에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둘이 나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신다 하셨거든요. 저는 집에 남아서 어머님 설거지를 도와드린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둘이서만 간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남아서 어머님 설거지하는 거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버님이랑 둘이 다녀오도록 해. 아이, 그래도 되나? 이거 참 눈치가 괜히 보이네. 됐어. 아버님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당신이 가서 얼른 풀어드려. 얼른 나가서 맥주 마시고 와. 안 그래도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됐네. 당신도 엄마랑 여자들끼리의 이야기도 좀 하고 살림살이 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와. 또 괜히 그런 소리 한다. 암튼 얼른 가. 그렇게 저는 남아서 그 많은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다 끝나갈 때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도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유, 얼마나 평소에 너한테 모질게 구는지 안 봐도 비디오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참을만해요. 어머님이야말로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하나도 안 짜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가 너 도와주마. 너도 이렇게 나를 많이 도와주는데 내가 잠자코 있었어야 되겠니?
네. 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곧 이 집안 돈 몽땅 다 빼와서 너한테도 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 두 남자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힘들어서 하시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아들놈이나 애비나 다를 거 하나 없다. 아들이 그냥 지 애비 돈 펑펑 쓰게 내버려 둬라 너도.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아유, 어머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어차피 저 인간이랑 못 살겠다 하는 중이었어. 다만 맨몸으로 내가 나가서야 되겠니? 우리가 뭐라도 얻는 게 있어야지.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에게 재산세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였어요. 재산세가 많이 나와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나라 아주 가진 인간들은 하나도 못 살게 하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래. 에이, 이런 몹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유, 이거 고지서에 숫자가 몇 개야. 아들놈 신혼집 사주는 것도 등골이 휘는데 이렇게 재산세까지 이거 내야 하나? 아이고 참.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저한테 명의만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렇게 해? 아유, 이거 보여요? 다주택 규제 때문에 당신이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전하시는 게 낫다고요. 아, 나는 무주택자니까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직접 뉴스까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강하게 이야기해 설득해 내신 건데요. 이렇게 저희 신혼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서 그 집을 가져오려고 엄청 수를 쓰던 거예요. 아유, 엄마, 나 그 집 놔줘. 어차피 이제 우리 사는 집인데, 어? 무슨 명의 변경을 너한테 주니? 내가 너네 아빠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아이, 몰래 주면 아빠도 모르잖아.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이게 무슨 줬다 말았다 할 것도 아니고 증여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아유, 안 돼. 그러면 나 집도 없고 그렇게 살으란 소리야, 지금? 내가 뭐든지 할게, 어? 아유, 엄마, 제발. 엄마 다시 잘 좀 생각해봐. 그러면 나도 그저 차 바꿔줘라. 니네 아빠가 끌고 다니라는 저 차 이제는 고물이야. 너도 알잖니.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차? 차? 차를 바꿔달라고, 엄마? 아, 그러면 나도 아빠한테 엄청 혼날 텐데. 아이고, 그러면 말든가. 나도 뭔가 받는 게 있어야 이런 거라도 해줄 거 아니야, 이놈아. 엄마, 나 지금 돈 막 쓸 때가 아니야. 장모님 편찮으시다 한 거 돈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바꿔주면. 그러면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나도 네 아빠한테 괜한 걸로 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거 어차피 내 집 될 건데. 아, 진짜 두 분 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은 결국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시어머니의 차를 바꾸어 주기로 한 거였는데요. 어머님은 특히 비싼 차량이 갖고 싶다 하시며 1억 가까이 되는 벤츠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국 구슬림에 성공을 하여 차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였는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 당시에 대출 받아 산다는 둥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게 다 회사 지분이었던 거 있죠. 그걸 무리하게 빼서 시어머니에게 차를 사주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자기 짐이 다 바깥에 빠져나가 있는 걸 보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짐 아니야. 나도 짐 싸는 거 안 보여? 내가 손수 네 짐은 다 싸줬더니 지금 어디다 화를 내는 거야? 너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인데? 뭐 하는 짓이긴 이 집 판 짓이지. 됐고 이 집 더 이상 우리 거 아니니까 너도 얼른 갈 곳 정하시든지. 그게 뭔 소리야? 이 집이 팔렸다고? 이거 이제 내 이름으로 바뀌었을 텐데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었어. 몰랐어? 남편은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집을 팔았다는 둥, 너 이거 경찰에 고소할 거라는 둥 난리를 치길래 집 거래한 서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더더욱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뭐긴 어머님이 나한테 명의를 주신 서류랑 이 집 팔린 서류지. 허이지. 너 지금 나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내가 엄마 댄스까지 사줬는데 말이야. 이 서류가 거짓말 같니? 난 아닌 것 같은데. 판돈 어쨌어 이씨. 돈 다 어떻게 했냐고. 우리 엄마한테 줬다 왜?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주자. 돈 생겨서 드렸다 너처럼. 너만 효자야? 나도 효녀야. 집안 등골 빼먹어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어딜?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에게 명의가 넘어간 이후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사그라들었다 생각하신 건지 그 이후에 나오는 세금 내역이나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게다가 재산세는 7월, 9월에만 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에게 온 걸 확인할 길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허탈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빨리 짐이나 정리해서 나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저 같은 여자 지긋지긋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하자 하는 거 있죠. 그러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죠. 이 이야기가 금방 시아버지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 일을 꾸미기 전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일이 있었어요. 분명 이게 들통이 나면 시아버지가 엄청 극대노를 하실 텐데 그 사이 벌어지는 일을 증거로 남겨야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었는데 혹시나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해 줄 수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셨을 때 홈캠을 설치해 드리게 되었어요. 최대한 안 보이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걸리시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집에 와줄 수 있냐 하시면서 말이에요. 집에 가보니까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으시냐 여쭤보니까 그런 거보다도 홈캠에 어제 모든 모습이 찍히게 되었는지 그걸 더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라 바로 어머님에게 여쭤보았죠. 별일 없으셨냐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영상에 찍힌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홈캠의 음성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애들 신혼집 명의요. 내가 며느라한테 넘겨줬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당신 미쳤어? 내 그걸 우리 아들 줄 줄은 알았지만 그걸 감히 며느리한테 줘? 우리 가족도 아닌 애한테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걔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걔도 엄연히 우리 가족이죠. 이 당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지금. 감히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 아내가 이 세상에 어딨다고. 내가 내 명의로 된 집 내가 알아서 했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미쳐가지고 이 옆에 내 일도 안 와?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된 시아버지는 집안 물건을 이것저것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는데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무서워하셨으니까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하지만 전혀 아랑곳도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화가 나셨는지 이번에는 손찌검을 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종종 손을 올리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대꾸를 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면 힘으로 제압하시려는 모습이 있었다 하는데 그걸 증거로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 일이 생기게 되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지지 않고 맞서다 보니 결국 아버님이 이를 힘으로 제압하시려고 손을 들게 되신 거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선 이걸 보다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이고 괜찮냐 여쭈어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라도 자기에게 손을 대는 증거를 남기게 되어 다행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성 녹음으로 보니까 정말 어머님에게 폭언까지 하셨었는데 그걸 보며 남편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자랐으니까 나를 그렇게 막 대했구나 싶은 거 있죠. 이 일이 있은 후 어머님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정말 홀로 너무 외로우셨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변에서도 다 쉬쉬했다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나타나게 된 거라 해요. 내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만 해도 이것보다 더 나를 무시했었다. 그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나를 무시했었고 친정에서도 아내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라면서 나를 안 도와줬었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휴, 그러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나더러 왜 그러고 사냐 하는데 그때 알았지. 이러고 사는 게 정상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내 한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뭐를 할 자신이 나질 않더구나. 그러다 그 인간이 또 나한테 손찌검을 하는 날이 왔었는데 내가 그걸 아들에게 얘기했거든. 그렇다면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그래, 치아비 편에 드는 거 있지. 엄마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걸 거라 하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닫게 되었어. 아들놈도 낳아봐야 키워봐야 하나 소용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기어코 편을 든다는 게 돈 많은 지혜비니 허탈함이 많이 생겼어. 그래도 지 와이프한테는 안 그러겠지. 잘 해주겠거니 싶었는데 저에게도 뭐 썩 그리 잘해주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도 영 아니다 싶었다. 너도 엄연히 누군가의 예쁜 딸일 텐데 이러고 살면 사돈이 좋아하겠니? 아마 피눈물을 흘리실 거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어요. 정말 펑펑 울고 난 후에야 서로 진정이 되었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협의로 이혼하자 하더니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집이 원래 자기 엄마 명의였으니 자기가 반이라도 금액을 받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증여받게 된 재산은 개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소송까지 걸어 완전 쪽박 차게 되었죠. 그 돈을 못 받는 걸 알더니 냉큼 그냥 이혼하자며 비는데 정말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 말을 직접 실천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명의를 준 걸 보고 재산을 빼돌리기 했다는 둥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데요. 그때 바로 홈캠으로 찍어두었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셨다 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리는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이혼 소송에 승소하셨답니다. 게다가 결혼하신 지 10년이 더 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부부, 시댁 부부 모두 성공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신혼집을 정리한 돈을 모두 제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 무사히 저희 엄마 녹내장 수술까지 받게도 해드리고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요. 이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드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저에게 오히려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셋이서 오손도손 사는 중이에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한 돈으로 작게 시골에서 무화과 농장을 차리셨더라고요. 한평생 시아버지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셨다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을 택하셨다 해요. 저에게도 종종 보내주시면서 가끔 안부도 물어보며 사는 중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살던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는데 분명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날이 올 거라 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쌤통이었는지 모른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남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보려 해요.